떼다가 구멍을 내면 그 자리에서 응급이 돼버리니까 제 식구들이 쓰겠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겠죠. 차라리 몸에 흉터 남기고라도 쓰라고 하겠죠. 안녕하세요. 성수한백 박사의 백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에서 늑연골이 제일 좋은 재료라는데? 사실 제일 좋은 재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흔하게 쓰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다루기 좋은 재료는 사실은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판 형태로 돼 있고 떼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의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같은 필드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째고 자르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비중격이 좀 더 나은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연골은 모양 변형을 피하기 위해서 하드 프레임을 남기고 소프트한 자리에서 떼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떼낼 수 있는 양이 일단 많지가 않고 찌그러져 있고 힘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죠. 그래서 붙잡는 재료로 쓰기에는 그렇게 편한 재료는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늑연골은 한쪽에 12개씩 24개가 있으니까 뭐 양이 넉넉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 이걸 떼내려고 그러면 몸에 흉터를 남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연골들은 바로 밑에 폐가 있기 때문에 떼다가 구멍을 내면 그 자리에서 응급이 돼버리니까 안전하게 떼려면 전신 마취를 거쳐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고 깊이 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편한 재료 쪽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늑연골을 쓰는 경우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같은 재료들이 없어서 더 이상 다른 데 쓸 재료가 없기 때문에 라든지 여러 번 반복되는 코 성형에서 피부 텐션이 지나치게 강할 때 어느 정도 힘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늑연골을 쓰긴 합니다만 첫 수술 같은 경우라든지 재술에서도 다른 재료가 있는데 굳이 일부러 늑연골을 쓰거나 하지는 않죠. 무보형물 코 성형은 모든 환자가 가능한가요? 현재 코 성형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위쪽 콧등 부분하고 코끝 부분하고를 두 가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콧등 부분에만 인공 보형물을 쓰면 문제 소지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수술을 하는데 만일 콧등의 높이가 어느 정도만 된다 그러면 1mm, 1.5mm 그런 거 조금 더 높이자고 인공 보형물을 쓰는 게 환자한테 훨씬 이득이냐 차라리 그거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이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보형물을 쓰지 않는 무보형물 수술이 더 나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보형물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모든 환자에서 무보형물 수술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적용 가능한 환자라고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보형물 없이 수술하는 쪽을 더 환자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코 성형에서 절골은 큰 수술인가요? 사실 절골술이 큰 수술 쪽은 아니에요. 수술 프로세스로만 보면 능숙하게 수술하는 사람들은 절골술만 시행하는 데는 되게 10분 이내에 다 처리가 가능한데 다만 이제 뼈를 건드리게 되니까 피가 좀 나게 되고 피가 나는 거를 지혈을 시켜야 되니까 뭐 코를 막아놔야 된다든지 눌러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환자분들이 불편해하긴 하는데 뭐 수술 규모가 크냐고 물으면 큰 수술 쪽은 아니죠. 코 성형에서 알로덤 사용에 대한 의견은? 콧등에 실리콘, 고어텍스 같은 이물질을 쓰지 않는다면 자기 조직을 써야 되는 건데 또 떼내야 되니까 뭐 흉터가 남는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게 되니까 동종 진피라고 그러죠. 상품화돼서 나오니까 내 몸에 굳이 흉터를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으니까 뭐 그 점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진피조차도 흡수가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 남이 기증한 그런 걸 가공을 한 거를 내 몸에 집어넣으면 흡수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트러블이 날 가능성도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알로덤을 쓰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그닥 그렇게 즐겨 쓰거나 흔하게 쓰는 쪽은 아니에요. 코 성형에서 기증 연골 사용에 대한 의견은? 기증연골이라는 걸 쓰게 되면 일단 수술하기는 조금 더 수월해지게 돼요. 뗄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의사가 아니고 환자가 지불하는 거니까 재술이 훨씬 쉽다는 측면은 있기는 있는데 글쎄요. 좋게 이야기하면 기증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술을 꽤 오래 시행을 했으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기증연골을 사용한 경우를 꽤나 많이 보게 되는데 멀쩡하신 분도 꽤 많아요. 멀쩡하신 분도 꽤 많은데 상당수가 이런 탁자 색깔들에 가까운 갈색을 띠는 경우들이 많고 무슨 이야기냐면 나쁘게 하면 반쯤 썩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져보면 바스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제가 받는다고 그러면 저는 기증연고를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식구들이 기증연고를 쓰겠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겠죠. 차라리 몸에 흉터 남기고라도 본인 걸 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건데 자기 식구들한테 안 쓸 거를 환자한테 쓰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기증연고를 쓰지 않도록 권하는 편인데 쓰시는 분들은 또 많이 쓰시니까 뭐 나름 또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코 성형에서 염증 얼마나 자주 생기나요? 빈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늘 걱정을 해야 될 만큼 많지는 않고요. 아예 그런 거 안 생겨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적게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시간이 지나면 빈도는 적어지니까 걱정을 하면서 못할 그런 수술은 아니고 아주 편하게 보형물 아예 써도 괜찮아요 라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뭐 가급적이면 무보형물 수술 쪽으로 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 성형의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들, 또 흔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충분한 설명이 됐기 바랍니다. 설명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 궁금한데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